오늘은 그 테슬라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가 어제 X에 올렸거든요. 그것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 자료처럼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 1분기에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글 자체가 약간 회계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회계적인 부분도 있고 관리 회계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사업 경영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해가 좀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또 제가 글을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은 아니라서 워낙 보고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좀 축약돼서 많이 써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풀어 쓴다는 게. 최대한 저도 풀어 쓰려고 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제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이해를 좀 돕고자 해서 이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테슬라 2분기 실적을 좀 총평을 해보면 매출은 굉장히 좋았어요. 지난 1분기에는 조금 이제 자동차 딜리버리가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몰쏠림 현상이 있어서 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줄었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사업도 이제 메가팩 프로젝트의 일정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다 보니까 지난 분기에는 매출이 좀 감소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번 분기에는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을 했어요. 이 모든 게 오토모티브도 그렇고 에너지 사업도 V자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사업이 이제 깜짝 실적을 냈죠. 그런데 이 실적 발표하고 가장 우려됐던 게 뭐였냐면 이런 매출 신기록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증가하고 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거의 BP 수준으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많아지면서 영업 현금 흐름이 역대 최고, 그러니까 상반기 영업 현금 흐름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갔는데, 어, 아니, 아니죠. 2분기에서도 2분기 기준으로는 영업 현금 흐름은 역대 최고였죠. 그 다음에 근데 캐펙스가 거의 전분기 대비로도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잉여 현금 흐름 적자가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에는 캐펙스 지출을 8억 불, 80억 불 정도를 했는데, 8빌리언 정도를. 하반기에는 17빌리언 정도를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리스크나 우려는 계속 있어요. 어쩔 수 없는데 테슬라처럼 여러 사업이 동시에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되는 시장 자체가 아직 개화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거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그런 사업을 다 가진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실적을 예상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솔직히.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를 그대로 보면 이 실질적인 재무적 펀더멘탈이 잘 보이질 않아요. 믹스가 돼 있어서 현재와 미래가 믹스가 돼 있다 보니까 그 비중이 어느 쪽으로 분기별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너무 등락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냐면 저는 제일 큰 거는 그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FSD 때문에 차를 사기 시작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과거에는 그 테슬라 차량을 샀던 이유가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율주행 때문에 차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났다는 거죠. 뭐냐면 지난 분기에 북미에서 판매한 신차 중에 50%가 FSD를 구독을 했어요.
물론 전체적인 차량은 줄어들었었죠. 차량판 딜리버리는 줄어들었었지만 그보다 구독 숫자는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절반은 FSD 때문에 차를 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그 수치가 더 높아져서 5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FSD라는 건 차량 판매라는 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매출이다 보니까 시즈널리티에 따라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자본력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판매 등락폭이 생기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사이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FSD라는 거는 월 구독이잖아요.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 번 쓰면은 끊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편리해져서 삶이. 그러면은 그게 계속 누적돼서 쌓이는 거죠.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뭐냐면 하방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안정적인 고정 수입처럼 생기는 거고, 고정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 늘어나는 고정 수입의 사업 내에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그러면은 등락폭, 그러니까 상방은 더 올라갈 길은 있어도 하방이 계속, 하방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반기에 유럽에서의 승인도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FSD V14 라이트가 지금 약간 논란들도 있고 이슈들이 있지만, 저는 항상 모든 버전의 초기들은 논란과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고, V14 라이트는 또 압축된 버전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뭔가 우리가 그 간접적 증거들을 확인을 했다, 2분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또 뒷받침하는 게 어닝콜 때 CFO가 얘기한 게 상반기에 상반기 말 기준으로 오토모티브의 백로그, 그러니까 주문은 2023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를 그대로 반증하는 게 뭐냐면 북미에서는 지금 모델 Y가 거의 대부분이 9월달, 10월달 또는 모델 YL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배송이 돼요. 그 다음 모델 3도 9월달 또는 10월달, 11월달에. 그러니까 지금 주문이 밀려 있는 거예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일주 만에 받았고요. 그것도 2, 3주 안에 받아요. 근데 지금 다 밑으로 밀린 거예요. 그만큼 주문이 밀린 거고,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반기 말 재고가 지난해 연말 대비 50%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가팩 프로젝트가 대부분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재고가 쌓이는 거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완공이 되면 이제 출하가 되잖아요. 오퍼레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고가 줄겠죠.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하반기 매출을 위해서 응축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 사업이 지금 계속 고속 성장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고차, 그러니까 서비스 사업을 사람들이 이 구성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데, 슈퍼차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고차 판매, 그 다음에 슈퍼차저, 이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서비스 사업의 매출 증가하기 시작한 게, 제가 볼 때는 슈퍼차저를 오픈한 것보다 중고차 판매 증가가 더 영향이 커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이 반전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판매량이 확 매출이 증가했거든요. 즉 인기가 있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고, 가격이 올라가도 판매는 증가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 때문에 서비스 사업의 마진은 올라간 거죠. 플러스 마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이었나요? 연말부터 하반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슈퍼차저를 개방하기 나서부터. 왜냐면은 타 브랜드 같은 게 좀 더 높은 가격에
제공을 하다 보니까 마진이 좋아지는 거지. 이용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부분과 앞에 얘기한 우려 섞인 리스크들이 지금 공존한 2분기 결과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매출은 보면 28.2빌리언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2개월 누적도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죠. 이 12개월 누적이다 보니까 한번 반등을 시작하면 다시 다른 그러니까 하방 추세로 전환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지금 3분기가 더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매출 성장률 역시 여기 보면은 분기별로 보면 이미 반등을 시작했고 12개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플러스 성장, 두 자릿수 성장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1, 2년 가까이를 지금 역성장세에 있었는데 드디어 성장세로 돌아왔다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수익성만 받쳐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익 증가는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익이 오히려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수익은 오히려 감소했죠. 그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거는, 한 회사의 재무제표는 모든 사업의 총망라에서 믹스해서 나오는 결과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각 회사마다의 그 재무제표를 깊게 들여다보면 보통은 어떻게 나누냐면 사업별로 이렇게 나눠요. 사업별로 나눠져서, 예를 들어서 오토모티브,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오토모티브의 마진을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의 마진까지 따로 구분되어 있고, 서비스 사업의 마진까지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오토모티브도 기존 차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차가 있고요, FSD에 대한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차, 아까 얘기했지만 신차에서도 사이버캐, 세미,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믹스해서 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슬라처럼 현재의 성장과 미래의 성장을 위한 비용이 믹스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펀더멘털에 대한 확인이 안 돼요. 이걸 나눠봐야 되는데, 최대한 제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번 실적 때는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진이 왜 이렇게 감소를 했냐, 그러니까 이익과 마진이 왜 감소를 했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사이버캡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잖아요. 4월인가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X에서 얘기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비용 증가 영향이 있었다. 왜냐면 이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마저도. 왜냐면 1년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이버캡은 굉장히 슬로우하게 조심스럽게 생산 진척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뭘 궁금했었냐면, 임시로 핸들이나 패널을 단 사이버캡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궁금함을 넘어서서 제가 그거를 놓쳤어요. 저도 비용이라는 생각을까지 못 간 거예요. 비용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이거를 더 많이 생산했냐, 그건 어닝콜 때 얘기가 나왔죠. 왜냐, 사이버캡은 새로운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이버캡을 사이버캡에 대한 주행 데이터 확보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테스트용 차량을 많이 생산했고, 이미 생산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연구 개발비가 아니에요. 이건 제조 비용이에요. 제조를 하는 거고, 단지 그 제조된 차량을 가지고 이거를
테스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운영비는 연구개발 R&D 비용으로 가요. R&D 비용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은 R&D 비용 물론 다른 영향도 있어요. 하지만 R&D 비용도 올라가고요. 제조 비용도 올라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분명히 생산량이 늘었어요. 생산량이 늘었으면 원가가 떨어져야 돼요. 이건 무조건 100% 떨어져야 돼요. 그냥 조금 늘은 것도 아니고 많이 늘었어요. 판매도 많이 됐죠. 그러면은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질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믹스가 변했잖아요. 믹스라는 건 뭐냐면 모델 3와 Y의 판매 비중은 1분기 대비 27%나 올랐는데 다른 고가 차량에 대한 비중은 마이너스 10몇 프로인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ASP가 높은 만큼 얘네들도 원가가 높잖아요. 차량당 원가가. 근데 얘의 비중이 낮아졌고, 차량당 원가가 낮은 모델 3와 Y의 비중이 높아졌으면 이 믹스 때문에 ASP가 떨어졌듯이 믹스 때문에 원가도 떨어져야 돼요. 평균 원가니까. 근데 떨어지질 않고 오히려 비슷하거나 조금 올랐다. 그 얘기는 생산량도 늘었으니까 떨어져야 되고, 믹스도 원가에 조금 페버러블하게 작용했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다는 건 뭔가 다른 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럼 다른 비용이라 하는 거는 지금 세미도 아니고 사이버캡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까지 해야 돼요. 이런 분석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또한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워런티 비용이 워런티 비용을 충당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언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바로 비용이 발생하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배터리셀에 문제가 있어 그거를 교환해 주거나 고치거나 뭘 할 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회계 기준에 뭐가 있냐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이 인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보수적인 관점을 적용해서 미리 그 비용을 예상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충당 개념이에요. 워런티라는 것도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어떤 비용, 어떤 워런티는 그게 발생할지 모르니 그거를 이제 워런티 금액만큼 미리 산정을 해서 충당을 해놓고 나중에 그만큼 발생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산할 때 남은 차익만큼 다시 비용을 상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번 2분기에는 그 에너지 배터리셀 문제가 발생해서 비용을 미리 반영을 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반영을 해서 지금 에너지 마진이 20% 떨어진 거지, 그걸 제외하면 28%인 거예요. 지난 분기에는 40%까지인가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관세 환급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걸 제외를 하면 똑같이 29%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은 지금 사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수익구조 측면에서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변동이 없고 30% 초중반 30% 위아래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14%까지 좀 점프를 했는데 지난 분기 9%였을 거예요.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슈퍼차저 영향이라기보다는 중고차 판매가 수요가 강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간 덕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그 슈퍼차저 개방한 것도 기여를 했지만 좀 더 뭐가 비중이 크냐, 뭐가 메인 사유냐라고 봤을 때는 중고차 판매라고 봐요. 그럼 왜 중고차 판매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유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유가보다는 결국엔 FSD 때문이라고 봐요. FSD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중고차라도 사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게 2부가 될지 3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녹화를 한 다음에 영상을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아마 내일 찍지 않을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